새벽 2시. 아내 유진과 함께 사용하는 좁은 서재에 나 홀로 앉아 그녀의 아이폰을 꽉 쥐고 있다. 그녀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그 전화기. 오직 잠들었을 때만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물건이다.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떻게 내 아내를 의심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것이 변호사인 내 직업병이다. 나는 어디에서나 거짓을 본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내가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급히 끊어버린 전화 한 통. 며칠 뒤 피자를 주문하려고 그녀의 전화를 빌렸을 때였다. 그녀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굴었지만 전화기를 건네기 전 분명히 망설였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함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얼마나 취약한지 모른다. 유선 전화가 도청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은 그보다 훨씬 더 뚫기 쉽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직접 찾아보라. 나는 해킹에 관한 전자책까지 사서 공부했다. 아이폰은 탈옥이 가능하고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제 그녀의 전화기와 연결 케이블을 손에 쥐고 나는 멈춰섰다. 정말 이 일을 저지를 것인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드러난 비밀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19년의 결혼 생활. 겉으로 보기에 우리 결혼은 매우 견고했다. 유진은 늘 내 곁을 지켰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불타는 사랑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결혼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나는 대학 시절 어느 연합 동아리 파티에서 유진을 만났다. 사람들은 보통 동아리라고 하면 특권과 인맥 쌓기만 생각하지만 우리 모임은 달랐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애와 유대감이 핵심이었다. 우리는 운동선수, 공부벌레, 아웃사이더, 학자 등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 환영했다. 당시 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었고 학업에 치여 대학 생활을 즐길 여유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신입생 환영회를 감독해야 했다. 그때 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딸이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내가 기억하던 그 마른 꼬마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야 했다. 그녀는 술에 조금 취해 있었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준혁 오빠.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나를 껴안았고 마치 내 소유권을 주장하듯 대담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언제나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유독 활기찼고 자신을 뽐내고 싶어 했다. 행사 책임자이자 나이 많은 선배인 나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무리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 사이 그녀는 우리가 잘 어울리는 짝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가볍게 만나기 시작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나는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이별을 통보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곧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다. 유진은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와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없으니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기고 우울해졌다. 나는 내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쳤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여름이 왔다. 나는 법적 실무 경험이 필요했다. 동기들이 대도시의 대형 로펌 자리를 두고 경쟁할 때 나는 대학이 있는 소도시의 작은 법률 사무소 자리를 수락했다. 숙소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대학 측에서 여름 인턴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해 주었다. 유진 역시 계절 학기를 듣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까지 그녀를 피해 다녔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섰다. 무슨 얘기?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녀는 우리 관계를 끝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나는 확신이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하지만 유진은 완전히 진지했다. 그녀의 생일은 8월 15일이었다. 그해 여름 그녀는 만 18세가 되었다. 내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빠랑 자고 싶어. 내 처음이 오빠였으면 좋겠어. 나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내가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토요일 그녀는 여성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후 4시에 그녀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 그녀는 청바지에 바랜 티셔츠 차림으로 어깨에는 하룻밤 묵을 짐이 든 가방을 메고 나타났다. 우리는 같은 건물에 사는데 왜 가방을? 그때 그녀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똑바로 걸어와 사람들 앞에서 내게 키스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하나의 선언이자 확신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알기를 원했다. 우리는 말없이 내 기숙사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촛불을 켜고 와인 한 병을 땄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이전까지 경험은 단 2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아주 짧았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남다른 기대가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셨다. 저녁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유진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무엇과도 달랐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었고 거침없었으며 매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내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친밀감을 갈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 관계는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이미 징후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이용해 나를 자신의 곁에 두는 법을 익혔다. 나는 그녀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었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뽐내는 소유물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했다. 나는 이전에 진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좋았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자신의 가족을 만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서상철 씨와 최경희 씨였고 여동생 혜진과 남동생 민준이 있었다. 서 씨 일가는 꽤 유복했다. 아버지는 제1은행의 수석 부행장이었고 어머니 경희 씨는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품이 있었다. 상대방을 환영하는 듯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부류였다. 그들은 나를 마치 귀빈처럼 대접했다. 특히 내가 촉망받는 로스쿨 3학년생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경희 씨는 내 어머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내 어머니가 간호사의 길을 걷는 동안 경희 씨는 학계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큰 키에 우아한 풍모로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40의 나이에도 35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상철 씨는 신사적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45의 나이에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16살 된 딸 혜진은 어머니의 우아함과 이목구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리고 11살 된 막내 민준은 벌써 키가 크고 듬직했다. 나는 민준과 금세 친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단순히 여자친구의 동생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공식적인 커플이 되기 훨씬 전부터 내 가족은 유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미 우리 집안의 일원 같았다. 내 여동생 수진이조차 유진을 무척 따랐다. 서씨 일가와 달리 우리 집은 넉넉하지 못했다. 내 아버지 정태식 씨는 작은 삼촌과 함께 가전제품 대여 업체를 운영했다. 삼촌은 고집스럽고 사업 수완이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업을 번창시켰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아버지의 능력은 남달랐다. 하지만 돈 문제는 늘 걱정거리였다.
어머니 박영숙 씨는 가게를 돕기 위해 간호사로 일했다. 어머니는 큰 키에 금발로 염색한 머리가 잘 어울리는 미인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밤샘 근무를 마다치 않았고 결국 수간호사 자리까지 올랐다.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소 복잡했다. 아버지는 외향적인 분으로 늘 내가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원하셨다. 싸울 가치가 있는 전쟁을 골라라.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다. 갈등은 피하되 지켜야 할 자리는 단호히 지키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종종 의견이 충돌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다. 아버지는 유진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 저 아이가 내 짝이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영리하고 예쁘구나. 딱 내 엄마 젊을 때 같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밤은 어머니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던 날들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러 나가는 동안 나는 동생들을 돌봤다. 그들이 돌아올 때면 늘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를 사오셨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혼자 귀가하시기도 했다. 나는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 부모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 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의 익숙한 삐걱거림에 잠이 깨곤 했다. 돈이 부족해 어머니가 추가 근무를 하던 고단한 시절에도 우리 집엔 사랑이 넘쳤다. 두 가족은 혈연만큼이나 끈끈했다. 내 어머니와 유진의 어머니는 자매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우리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머니는 못을 박으셨다. 준혁아, 유진이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아이다. 실수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너희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나를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보셨다. 솔직히 나는 유진과 함께하는 이 편안하고 단순하며 압박감 없는 관계가 좋았다. 하지만 유진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9월. 그녀는 내 자취방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 당시 나는 로스쿨 마지막 학기라 학업에 집중해야 했지만 그녀는 동거를 고집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몇 마디 귀띔을 하자 그녀의 용돈이 대폭 인상되었다. 그 일은 우리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만들었다. 5월이 되자 결혼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대체 뭘 더 기다리는 거야? 그녀에게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있었다. 그녀의 처음이 나였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졸업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고 유망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직전이었다. 어떤 여자에게도 이상적인 신랑감 후보였다. 아직 공부 중이었던 유진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우리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판을 아주 잘 짰다. 유진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다. 더 나쁜 것은 그녀의 말이 되게 옳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직관은 나보다 뛰어났다. 그녀는 나를 밀어붙여 발전시켰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가장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졸업 전에 청혼하라는 그녀의 요구에 내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밝고 즐거웠다. 그녀는 나를 열정과 안락함의 소용돌이 속에 붙잡아 두었다. 침대 위에서 그녀와 함께할 때면 나는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이 가지 않았다.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떨까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게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온갖 핑계를 댔다. 그녀는 고작 18살이고 나는 25살이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논리적이지만 솔직한 이유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내 속을 꿰뚫어 보셨다. 유진이가 너보다 훨씬 어른스럽다. 어머니는 단호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랑 결혼할 때 17살이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네가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다. 부부처럼 살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건 네가 비겁하다는 증거야. 그녀는 내가 어른이 되길 원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 어리다. 내가 말했다. 만약 언젠가 그녀가 깨어나서 자신의 청춘을 날렸다고 후회하면 어쩌죠? 후회할까봐 무서운 건 너겠지. 어머니가 쏘아붙이셨다. 너는 변호사가 되어 성공하면 그녀를 버리고 떠날까봐 겁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결국 유진의 영향력과 그녀를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항복했다. 우리는 내가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결혼했다. 총각 파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파티를 즐길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합격률이 극악이라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매주 20시간 이상을 쏟아부었다. 명문 로스쿨 졸업생들도 고배를 마시는 시험이었다. 결과가 나올 때쯤 유진은 이미 임신 3개월 차였다. 공식적으로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순진한 바보뿐이었다. 유진은 이미 승기를 잡고 있었다. 내 시험 결과 발표를 사흘 앞두고 우리는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결과 발표를 간절히 기다렸다. 인턴으로 일하던 로펌에서 정식 채용되느냐 마느냐가 내 합격 여부에 달려 있었다. 불합격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고 합격은 당장 절실한 급여 인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합격 후에도 생활은 팍팍했다. 나는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주당 60시간을 일했다. 유진은 임신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수가 터지기 불과 1시간 전까지 3학년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리고 5시간 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똑 닮은 예쁜 쌍둥이 딸을 낳았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단칸방은 비좁았지만 유진은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재우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한다. 오리와 아기 오리들, 샬롯의 거미줄, 빨강 머리 앤을 읽어주던 밤들. 아이들에게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이었다. 내가 미소만 지어도 아이들의 울음이 그쳤다. 삶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의 포옹과 웃음소리가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 하지만 늘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만 있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밤 두 아이가 독감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나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너졌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게 했다. 준혁 오빠, 내 말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애들은 괜찮을 거야. 믿어야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오빠 옆에 있을 거야. 결혼 초기. 그녀는 우리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그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사실 야망은 내 체질이 아니었다. 나는 꽤 게으른 편이었다. 하지만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를 바꿨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성공을 위해 나는 희생을 감수했다. 변호사 업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긴 노동시간, 극심한 압박, 당장의 보상은 적었다. 나는 경쟁자들보다 영리해야 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유진과 쌍둥이 민서, 다희를 보면 그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유진은 내가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야간 대학원을 다녔다. 나는 녹초가 되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그녀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전문대 강사로 시작해 3년 만에 셰익스피어 전공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연봉도 꽤 높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돈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나 역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항상 정당한 방법만 쓴 것은 아니었다. 수입은 좋았고 내 양심은 무뎌져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과 소유권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다. 국가에 내 땅을 뺏긴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하지만 그런 일은 매일 일어난다. 토지 수용권은 도로, 학교, 병원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때 나 같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토지 수용 소송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유능한 변호사는 그 절차를 이용할 줄 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법적 대리인이 없거나 경험 없는 변호사를 쓴다. 이 바닥에서 승리하는 법은 간단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내게는 운 좋게도 강력한 인맥이 있었다. 로스쿨 시절 내 성씨인 정중은 강강씨 성을 가진 강석호 바로 옆자리였다. 3년 내내 내 옆에 앉았던 강석호는 예리하고 야심만만하며 정계 인맥이 두터운 놈이었다. 그는 승승장구하여 경기도 의회 도시개발위원회 법률 고문 자리에 올랐다. 그 위원회는 모든 토지 수용 안건을 감독한다. 토지 수용권은 더 이상 공공 프로젝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는 도구가 되었다. 요즘 수용되는 땅은 고속도로나 병원을 짓는 데 쓰이지 않는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들은 재개발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합법적인 약탈이다.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하는가? 서울과 수도권의 사례들을 보라. 금싸라기 땅들이 수용권법에 의해 몰수된 뒤 실제 가치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넘겨진다. 이런 거래로 개발업자들은 수조 원을 아낀다. 언론은 이런 뒷이야기를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내 일은 내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것, 혹은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나는 이 게임에 능숙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숫자를 정확히 뽑아내주는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했다. 토지 가산 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와 은밀한 유대 관계를 맺도록 관리했다. 내 의뢰인들은 혼자 대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승리를 굳히는 진짜 비결은 정보다. 그때 석호가 필요했다. 처음엔 사소한 정보였다. 한강변의 특정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흘려주는 식이었다. 그러다 점차 패턴이 생겼다. 돈과 정보의 교환. 석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도박이었다. 경마, 사설 카지노, 불법 토토. 그는 늘 빚에 허덕였다. 뇌물은 아니었다. 그저 빌려준 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 로펌 파트너들은 내 놀라운 정보력에 감탄했고 덕분에 지난 수년간 사업은 탄탄대로였다.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다. 약간의 내부 정보와 요령일 뿐. 나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선을 한 번 넘으면 다음 선은 훨씬 더 쉽게 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또 다른 선을 넘었다. 유진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이다. 스파이웨어는 완벽했다. 모든 통화가 녹음되고 모든 메시지가 내 폰으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나는 심지어 실시간 도청도 할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지루했다. 첫날, 그녀는 무려 5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녹음본을 정리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쇼핑몰에서 본 옷 이야기에 45분을 썼고, 친구와 책 이야기를 하는데 꼬박 1시간을 보냈다. 3주 동안 이런 의미 없는 대화만 듣다 보니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던 찰나였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의 중에 폰이 진동했다. 3개의 알림이 연달아 떴다. 평소 유진과 나는 메시지를 거의 하지 않는다. 확인해보니 차단된 메시지함에 쌓여 있었다. 잊지 마. 이제 이틀 남았어, 진우야. 너무 보고 싶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답장. 12시 30분에 청평 숲속의 집에서 봐. 사랑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유진이 진우라는 남자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 그녀가 그리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 숲속의 집은 교회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식당으로 남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 찾는 그런 곳이다.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다. 직접 가기엔 늦었지만 내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다. 실시간 도청. 나는 스파이웨어를 켜고 아이패드를 연결한 뒤 차에 올라탔다. 처음엔 도로 소음만 들렸다. 유진이 운전 중이었다. 잠시 후 식당 안에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일행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짧은 침묵 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의자가 끌리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포옹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유진이 자리에 앉았다. 몇 마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남자는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다. 내 예상보다 목소리가 젊었다. 그리고 곧 그놈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놈은 그녀의 머리 모양, 옷차림, 미모, 그리고 그녀의 젊음을 찬양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술술 흘러나왔다. 능수능란한 유혹의 기술에 화가 치밀었다. 식사가 나오자 대화의 수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나왔다. 내 남편 말이야? 그 사람 참 우습지 않아? 유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나이만 많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해.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널 가질 자격이 없어. 단순한 점심 데이트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관계였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확신에 찼다. 난 널 원해, 유진아. 우리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자. 그녀가 망설였다. 안 돼. 난 결혼했잖아. 준혁 오빠랑은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했어.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은 이미 다 늙었잖아. 넌 아직 젊어. 왜 그 젊음을 낭비해?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 조심해야 해. 다시 침묵이 이어지다 그녀가 고백했다. 난 준혁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를 사랑해. 하지만 넌 나를 다르게 느끼게 해. 네가 옆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완성되는 기분이야. 내가 그걸 증명해 주겠어. 그놈이 속삭였다. 네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야.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모두를 위해서. 남자가 참을성 없게 대꾸했다. 난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알아.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해야 해. 좋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키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했다. 유진의 차가 입구 근처에 있었다. 이어폰 너머로 그들의 은밀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녀는 온갖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끝내 결국 난 준혁 오빠를 사랑해. 우린 너무 오래 함께 했어.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놈은 그래서 널 사랑하는 거야. 넌 참 정이 많아.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유진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세련된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놈. 키가 크고 근육질에 잘 관리된 구릿빛 피부의 남자였다.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30살을 넘기지 않은 애송이였다. 헤어질 때 그놈은 그녀를 끌어당겨 온몸을 더듬으며 밀착했다. 그녀는 잠시 그 손길을 허용하다가 몸을 뺐다. 나는 불같이 화가 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질투심보다는 냉정한 관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놈을 패주고 싶었냐고? 물론이다. 하지만 내겐 무기가 필요했고 기습의 요소가 필요했다. 이게 공정하냐고? 아니. 하지만 남의 아내를 넘보는 놈에게 공정함을 따질 필요는 없다. 나는 순진하지 않다. 그놈은 유진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저 탐내는 것뿐이다. 새로움이 사라지면 그놈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 직감은 유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눈이 먼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놈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내가 이 상황을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 아마 대한민국 남편 중 5%만이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나머지는 타협하고 적응하며 산다. 나는 유진과의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조차 사실은 그녀가 져준 것이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항상 그랬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성관계를 즐겼지만 늘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내가 구걸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면 실망보다는 차라리 안도감을 느꼈다. 유진은 자신의 욕망을 마치 우리 둘 다의 필요인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으면서 나를 서서히 길들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훌륭한 아내였고 헌신적인 엄마였다.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나는 보조자일 뿐 실질적인 기둥은 그녀였다. 그녀가 나를 조종했다면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다만 그녀가 나에 대해 그토록 큰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들에는 묘한 불쾌감이 들었다. 자각이 있는 유부남이라면 아내가 자신을 틀에 맞추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은 관계의 일부다. 하지만 진우 그놈은 달랐다. 유진이 왜 그에게 끌리는지 이해는 갔다. 그는 신선하고 금기된 존재였으며 그녀의 삶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다. 그리고 그놈이 젊고 탄탄하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진우는 첫 번째일 뿐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놈 때문이 아니라 만약 유진이 나를 이런 상황을 묵인하는 남편으로 만들기로 작정한다면 그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남느냐 떠나느냐. 떠나는 건 쉽지 않다. 우리는 함께 삶을 일구었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너무나 많은 것을 공유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그녀가 필요하다. 이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유진은 내 속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준혁 오빠,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페이스 조절 좀 하고 자기 몸도 좀 챙겨. 헬스장이라도 등록하든가.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이미 1년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가 깨기도 전에 운동을 했다. 그 덕분에 불어난 살도 꽤 많이 뺐다. 개인 트레이너까지 붙여서 필사적으로 관리했다. 그녀가 진우를 좋아하는 건 내 몸매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나를 보는 시각의 문제였다. 나는 낡고 편안한 슬리퍼 같은 존재였다. 진우는 그녀가 한번 신어보고 싶은 화려한 신상 킬힐이었고,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슬리퍼를 찾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유진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스파이웨어가 포착한 통화 내용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무시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유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귀를 기울였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추석 연휴 때 말이에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투였다. 갈비찜이랑 잡채는 내가 준비하마. 근데 유진아, 진우랑 점심은 어땠니? 유진이 망설였다. 엄마. 그 사람은 정말 좋은데 그 이상을 원해요. 난 그럴 수 없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난 결혼했잖아요. 준혁 오빠를 선택했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잖아요. 그러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줬다. 근데 그 사람은 너한테 뭘 줬니? 넌 오래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넌 이미 주도권을 잃었어.
아이들도 다 컸잖니? 더 이상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쁜 아내는 될 수 있어도 나쁜 엄마는 안 될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넌 훌륭한 아내다. 준혁이가 불평한 적 있니? 없죠. 엄마가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영리한 두 딸을 키워냈으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데 불평할 리가요. 내가 오빠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건 맞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건 불륜이잖아요. 그건 내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때 이야기지. 장모님이 반박했다. 들어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여자는 전성기가 늦게 온다. 남자의 욕구는 줄어들지만 우리는 늘어나지. 우리에겐 다양성이 필요해. 남자들은 그저 배설을 원할 뿐이야. 넌 여러 남자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준혁이는 체력에 한계가 있어. 그가 널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유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요. 준혁 오빠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엄마 말처럼 받아들여 줄까요? 만약 거부한다면 난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잃지 않을 거다. 장모님이 안심시켰다. 내 아버지를 봐라. 천재는 아니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동안 잘 적응하며 살고 있지 않니? 준혁이도 그렇게 될 거다. 영숙이 내 어머니도 내 생각과 같을 거다. 내가 영숙이랑 이야기해보마. 그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건 영숙이니까. 가벼운 인사를 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다. 나는 정적 속에 앉아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을 느꼈다. 유진과 결혼하게 된 그 시작부터가 설계된 것이었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언가 의심은 해왔지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유진의 전화를 도청하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했다.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듣는 것은 위선적인 환상을 걷어내고 거울을 마주 보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나는 너무나 초라했다. 며칠 동안 나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대면하거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또 다른 통화가 포착되었다. 이번엔 큰딸 민서였다. 엄마, 다희랑 저 추석 연휴라 화요일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토요일엔 다시 올라가야 하고요. 일요일에 축구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랑 약속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아빠한테도 말해둘게. 근데 다희는 아직도 그 수영 선수랑 사귀어? 민석이 오빠? 응.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그 오빠가 그냥 이해해줘야죠, 뭐.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남자들이 여자친구의 다른 만남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엄마,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지 마세요. 근데 참 진우 오빠랑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난 내 아빠 아내잖아. 유진이 딱 잘라 말했다. 민서가 낄낄거렸다. 에이, 엄마도 참. 아빠는 이제 늙었잖아요. 엄마는 아직 젊고 예쁜데. 구식 사고방식 때문에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도 이해할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빠 같은 남자를 누가 또 데려가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어 작은 딸 다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아빠한테 대신 말해줄까요? 우리가 잘 설명하면 될 텐데. 엄마가 아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상기시켜주면서요. 아빠는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평생 한 남자랑만 사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유진이 망설였다. 모르겠다. 아빠는 나랑 싸운 적은 없지만 꽤 섬세한 사람이야.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울 수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안 그랬거든. 너희 생각처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야. 그래도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민서가 강조했다. 엄마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아빠가 1순위라는 걸 확인시켜주면 돼요. 저도 민석이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괜찮대요. 다희가 덧붙였다. 그래. 외할머니가 할머니랑 이미 이야기 나누셨다더라. 아빠가 진우를 대체자로 생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진우와 나의 관계는 아빠와의 관계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딸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담하구나. 최악인 것은 그들이 여전히 유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내가 위안을 얻어야 할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러다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래, 운동은 꾸준히 했다. 몸 상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머리에 희끗희끗 솟은 흰머리와 습관적으로 입는 낡은 옷들은 방치해왔다. 변호사는 품위가 있어야지 늙어 보이면 안 된다. 나는 강남의 고급 헤어 살롱을 찾았다. 흰머리를 감추고 세련된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다. 유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음으로 옷장을 통째로 갈아치웠다. 맞춤 정장 매장에 가서 날카롭고 현대적인 수트들을 주문했다. 30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50대 중반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진도 딸들도 아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추석을 맞아 딸들이 내려왔을 때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수년째 반복해온 형식적인 볼키스뿐이었다. 나는 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라곤 거의 없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았지만 그들은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나는 늘 내성적이었고 그들은 그 틈을 타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추석이 왔고 대가족이 모였다. 21명의 친척이 좁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일찍 와서 TV를 보며 명절 분위기를 냈다. 남자들은 거실을 차지했고 여자들은 주방에 모였다. 나는 잠시 들러 처제 혜진과 민준의 아내 지영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확인했다. 민서가 그들을 돕고 있었다. 나는 슬쩍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꼈다. 유진의 전화기를 통해 주방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아빠 서재 들어가서 문 잠그시네. 다희가 말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 요즘 무슨 일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물었다. 아니, 일단 옷차림도 달라지고 머리도 새로 했잖니. 내가 보기엔 흰머리도 좀 염색한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건 느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났네요. 유진이 인정했다. 살도 많이 빠졌더라. 여동생 수진이가 덧붙였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다. 그런가 보네.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글쎄요, 유진이 말했다. 요즘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죠. 혹시 진우에 대해 눈치챈 건 아니겠지? 장모님 경희 씨가 모두의 속마음을 대변하듯 물었다. 긴 정적이 흘렀다. 유진이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그리고 눈치챈다고 해도 알 게 뭐 있겠어요? 사실 진우랑 아직 아무 일도 없었는걸요. 아마 갱년기 증상일 거예요.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나이대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다 독립했으니 공허해서 그렇겠지. 장모님이 동의했다. 그럼 더 조심해야겠구나. 어머니가 경고했다. 준혁이를 현실로 잘 끌어내야 해. 갱년기라면 우리가 잘 달래야지. 유진이 망설였다. 진우랑은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바보 같은 소리.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준혁이에겐 교육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네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희가 낄낄거렸다.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당당하게 애인 갖고 싶다고 말하면 되겠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우선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한다. 아버지랑 장인어른한테 들으면 좀 다를 거다. 그분들은 이미 다 겪어본 일들이니까. 그분들은 지금 행복하시잖니. 준혁이라고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지금 준혁이가 불안해한다면 젊은 남자를 갑자기 들이미는 건 역효과야. 천천히 적응시켜야지. 엄마 말은 아빠가 엄마의 외도를 천천히 받아들이도록 세뇌하자는 거예요? 다희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당연히 아니지.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 내 아빠는 자존심 강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제대로만 설득하면 이해할 거야.
난 한 번도 내 아빠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애인을 만나더라도 늘 아빠의 행복을 먼저 확인했지. 겉으로는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 1순위는 늘 내 아빠였어. 태식 씨도 자기가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안다. 이제 우리한테 달렸어. 유진아, 네가 앞장서라. 우리가 다 뒤에서 밀어주마. 수군거리는 동의의 소리들이 이어졌다. 그들이 내 인생을 난도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이 단순히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재창조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불륜을 정당화하는 추악한 모의가 아니었다. 그저 유진에게 마땅한 자유를 주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청춘을 희생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작은 행복을 찾는 게 공평하지 않으냐는 논리였다. 수십 년간 그 규칙 속에 살아온 내 어머니가 주동자였다. 그들은 나를 마치 말을 듣지 않아 살살 달래야 하는 어린아이 취급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이어폰을 거칠게 뽑아 던지고 서재를 나와 집 밖으로 나갔다.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내가 나갔다 온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딸들이 방으로 올라가자 유진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내가 대답했다. 그냥 모든 게 변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녀는 평소처럼 내 곁에 파고들어 나를 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오빠 사랑하는 거 알지? 오빠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예전 같으면 이 말에 안도했겠지만 지금은 내 양심을 짓누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항상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법을 알았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나는 아버지 장인어른과 함께 배구 경기를 보러 갔다. 장인어른이 티켓을 샀고 아버지가 술값을 내셨다. 모든 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그들은 본론을 꺼냈다.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젊은 애인이 생기면 유진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거라고. 나는 묵묵히 들었다. 경기가 끝날 무렵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약 유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결혼은 끝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20분 동안 그들은 나를 몰아세웠다. 철없다, 속 좁다며 비난했다. 나는 굽히지 않았다. 바람 피우는 여자랑 살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말에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경기장은 텅 비었다.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화장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장모님은 이미 유진과 긴밀히 대화를 나눈 뒤였다.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뒤, 그들은 나를 강남의 화려한 술집으로 데려갔다. 어두운 조명, 비싼 양주, 노출이 심한 여자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소위 열린 결혼에 대한 궤변들. 나는 음료수만 홀짝이며 그들의 헛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정조를 싸구려 춤바람이랑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유진과 진우의 거사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사무실에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비밀을 가진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나 역시 성인군자가 아니다. 나는 수년 동안 윤리와 이익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선을 넘었다. 시작은 토지였다. 도로조차 제대로 없는 가치 없는 자투리 땅들. 돈이 급한 농민들은 길가의 땅을 헐값에 팔고 안쪽 금싸라기 땅들을 남겨두었다. 그러다 대형 유통업체가 고속도로 인근의 물류창고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새로운 고속도로 진입로가 필요해졌고 내 인맥인 석호는 대중이 알기 훨씬 전부터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지주들을 돕는 척하면서 나는 매물 하나를 발견했다. 폐업한 목장에 방치된 부지 10만 평.
서류상 가치는 평당 2만 원도 안 됐다. 하지만 곧 그 가치는 20배 이상 뛸 것이었다. 나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연금까지 해지해 현금을 마련했다. 제주도에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그 땅을 매입했다. 모든 서류는 깨끗했다. 최저 캐린 뭐 이런 최고 쿨인 매 유진에게 돈의 행방을 말할 수 없어 거짓말을 했다. 주식 투자 실패, 불황, 치열한 경쟁 탓으로 돌렸다. 다른 아내라면 따져 물었겠지만 유진은 달랐다. 괜찮아, 준혁 오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 건강하고 같이 있으면 된 거지. 돈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지출을 줄이고 강의를 더 늘렸다. 1년 넘게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2년 뒤 나는 마지막 부지를 매각했다. 평당 50만 원. 나는 거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국가가 수용하기 전에 땅들을 미리 사들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 개발업자들 같은 진짜 실세들은 조사를 원치 않았다.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자위했다. 언젠가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유진이 나의 진짜 모습을 모르게 하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고 크리스마스 당일은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늘 그렇듯 유진과 어머니는 완벽한 식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갈비찜과 장모님의 전, 어머니의 특제 요리들, 장인이 선물해준 유진의 새 제네시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준혁아,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다. 일 끝나면 얘기 좀 하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 서재로 데리고 가소파에 앉히셨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내가 어릴 때처럼. 요즘 네 모습이 예전 같지 않구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내 편이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살피며 자백을 기다리셨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준혁아, 유능한 남자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남편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하고, 유진이가 너를 위해 해온 것처럼 말이다. 마침내 어머니는 내가 순진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다. 하지만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전략을 바꾸셨다. 그것을 나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포장하려 하셨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고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나는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순진한 남편 역할을 너무 오래 연기해왔다. 그들의 생각 속에 나는 사랑, 충성, 책임이라는 말로 조종할 수 있는 허수아비였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니다. 기술은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했고 내가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부정한 아내를 둔 게 자랑스러운 일인 줄은 몰랐네요. 내 말에 어머니는 흠칫 놀라셨지만 대답하지 못하셨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거래죠.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항상 돈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계약은 영적인 거죠. 우리는 신 앞에 맹세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야죠.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자는 남편을 배신하고 돌아온 그 따뜻한 입술로 자식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야 할 테니까요. 어머니의 몸이 굳었다. 준비했던 모든 논리가 무너졌다. 충격, 수치심, 분노, 그리고 고통이 어머니의 얼굴을 스쳤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준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정부와 노란한 뒤에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건 역겨운 짓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에서 떨어졌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뛰쳐나갔다. 복도에는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온 가족이 이 대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앞문으로 빠져나갔다. 미리 챙겨둔 유진의 보조 차키를 들고 그녀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나는 어릴 적 우리가 연애 코스라고 부르던 남한산성 전망대로 향했다. 고등학교 시절. 졸업반이 되어서야 겨우 여자애를 데려올 용기를 냈던 곳이다. 그때조차 나는 숙맥이었다. 나는 여자 마음을 훔치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25살. 로스쿨을 갓 졸업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여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때 내 곁엔 이미 유진이 있었다. 유진은 나를 소나귀에 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할 때 나는 늘 거기 있어야 했다. 이제 그녀가 다른 사람을 원하니 나는 비켜줘야 한단다. 뒤틀린 논리지만 그녀에겐 완벽하게 합리적인 계산이었다. 유진은 우리의 삶, 집, 아이들, 미래를 설계했다. 그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약간의 모험과 일탈을 원했다. 그녀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녀의 눈에 나는 늙고 가련한 존재였으니까. 어머니의 간섭은 나를 안심시키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역설적으로 나를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보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약한 존재. 진실은 이랬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 예전엔 순진했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배웠다. 돌아가는 판을 관찰하고 적응했다.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였다. 돈 때문도 권력 때문도 아니었다. 유진에게 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녀에게 져왔다. 차를 세우고 아이패드를 꺼내 추적 프로그램을 켰다.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였다. 아빠 나갔어. 엄마 차도 없어졌네. 운 좋으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지영이가 무언가 덧붙였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올케인 지영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지영이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교태가 넘치는 남자들을 홀리는 부류의 여자였다. 민주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집안 배경과 돈이 있었다. 지영이는 그의 옆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했다. 그들에겐 민준을 쏙 빼닮은 금발 머리에 파란 눈. 아니, 한국식으로는 아빠를 쏙 빼닮은 오살난 아들이 있었다. 나는 늘 의심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은 고집이 세다. 나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더구나. 형님이 그럴 리가요. 장모님이 거들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준혁이가 아는 게 많은 모양이다. 어머니가 대꾸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겠지. 유진의 긴장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럼 어쩌죠? 난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영리하게 굴어야 해요.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득해야죠. 수진이가 덧붙였다. 우리 오빠를 얕봐선 안 돼. 오빠는 늘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수진이는 예전 포커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0대 시절. 나는 잭 삼촌이 사기를 친다는 걸 알아챘다.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소액 게임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조종당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삼촌의 수법을 연구했다. 매주 나는 삼촌이 이기는 척하게 놔뒀다. 그리고 매주 삼촌은 결국 돈을 잃었다. 삼촌은 나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면 자신의 사기가 드러나니까. 결국 포커 게임은 끝났고 삼촌은 다시는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맞아, 하지만 준혁이에겐 약점이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략을 제시하셨다. 술이었다. 나는 술에 약하고 취하면 바로 잠든다.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파티에서 그들은 내 잔을 계속 채울 것이다. 그 사이 지영이가 나서서 나를 유혹하고 분위기를 뜰 것이다. 내가 충분히 취하면 그들은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눕힐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숙취와 혼란 속에 깨어날 것이고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유진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내게도 똑같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건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다. 유진은 자유를 원하고 나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지영이가 난색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말 아주버님이랑 자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혐오감이 묻어났다. 네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가 안심시키셨다. 침대에 눕히고 옷만 벗겨라. 나머지는 사진이 알아서 할 테니. 하지만 지영이는 그것조차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골랐다. 내 남동생 준호의 아내 지영 이름이 같았다. 아니, 지영 말고 재수인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성격에 이제 막 임신한 상태였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동의했다. 그녀는 완벽했다. 토를 달지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무고하고 의심받지 않을 완벽한 목격자. 유진의 제네시스에 앉아 남한산성의 어두운 능선을 바라보았다.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했고 멀리 도심의 불빛이 달빛 아래 반짝였다. 고대 설화의 배경으로는 완벽했지만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기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한테 시간을 좀 더 줘야 할까 봐요. 두 번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진우는 어쩌고? 그 친구가 기다려준대? 유진이 망설였다. 진우가 초조해해요. 우리 둘 다 이번 주 휴가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이, 그 사람 표현대로라면 방을 잡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잠시 멈춤하지만 내겐 준혁 오빠가 필요해요. 오빠는 내 첫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이니까. 이어지는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였다. 우리 계획은 성공할 거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준혁이도 자업자득이야. 내가 먼저 오빠랑 이야기해 볼게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진우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나는 다시 크리스마스 만찬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집안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다. 오직 인물을 수락한 지영이만이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유혹의 눈길을 보냈다. 내가 포크를 들자마자 유진이 내 손을 낚아챘다. 나 좀 따라와. 나는 접시를 힐끗 보았다. 식사는 어쩌고? 여기서 안 먹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얘기 좀 해. 더 할 말이 남았어? 그럼. 그녀는 나를 차에 태워 곧장 한여트 호텔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방을 예약해 두었다. 테이블 위엔 차갑게 칠링된 화이트 와인이 놓여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나? 오빠 처음이었던 날.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잊겠어? 그게 내 처음이었고 이게 내 마지막일 텐데. 내가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마지막이 아니게 될 거야. 그녀는 아주 느리고 정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내게 키스했다. 늘 그렇듯 그것은 정사로 이어졌다. 끝난 뒤 그녀는 내 품에 파고들어 익숙한 말들을 속삭였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오빠는 평생 내 거야. 누구도 오빠를 대신할 수 없어. 나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랑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용하는 건 확실하네. 그게 정말 차이가 있나? 유진이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찾았다.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야. 오빠를 사랑하니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장벽에 갇힌 새는 어쩔 수 없이 머물지. 문을 열어두고 새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지 마.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당신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니야.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믿어줘. 난 당신만 사랑해.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 사이를 망치지 마. 그녀가 애원했다. 그건 그냥 육체적인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유진아, 넌 지금 논쟁을 하려는 거야. 하지만 넌 이길 수 없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이것이 끝임을 알고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믿게 놔두었다. 그녀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했다. 제발 나를 믿어줘. 나는 마지막 대답을 속삭였다. 아니 유진아. 나를 믿어. 난 절대 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의 날들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도청기를 확인했고 귀를 기울였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수요일, 그녀는 진우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나는 식당 주차장에서 도청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친밀했다. 대화는 점차 말에서 긴 침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으로 갈까? 아니면 내 자취방으로? 그놈이 물었다. 내 방으로 가자. 그녀가 가냘프게 대답했다. 오늘 밤만이야.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2시간 뒤 그녀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혼자였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10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집에 들어온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 뺨에 뽀뽀했다. 저녁 어땠어? 내가 물었다. 좋았어. 옛날 친구랑 밥 먹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들었을 뿐이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다. 그들은 저질렀고 내 존재는 그들에게 없었다. 새해 전날 밤 나는 단골 술집인 맥밀란에서 저녁을 시작했다. 옛 친구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가족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정신은 바짝 차렸다. 8시가 되자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동하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취한 척 연기하게 놔두었다. 예상대로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나를 플로어로 끌어내 밀착하며 춤을 췄다. 나는 그녀의 연기에 맞춰주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은 내가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했다. 지영이와 지은이가 내 양팔을 잡고 위층으로 이끌었다. 나는 순순히 따라갔다. 그들은 나를 방으로 밀어넣고 침대에 눕혔다. 준비할 동안 옷부터 벗겨. 지영이가 지시했다. 진짜 사진 찍을 거야? 지은이가 망설이며 내 셔츠 단추에 손을 댔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안 나오고 몸이 좋으시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상관없어. 지영이가 자기 원피스를 벗으며 쏘아붙였다. 빨리 바지도 벗겨. 지은이가 내 벨트에 손을 뻗는 순간 내가 입을 열었다. 지영아, 네가 정말 이 늙지 않은 아저씨랑 잘 생각이 아니라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지은이는 뜨거운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제길, 제길, 제길. 지영이가 당황해 중얼거렸다. 나는 일어나 셔츠를 정리했다. 수진이가 경고했을 텐데.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은 왜 말을 안 듣지? 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일어서서 소매 단추를 채우고 자켓을 매만졌다. 자, 이제 내려가서 내 아내라고 주장하는 저 여자 좀 올라오라고 해. 그들은 허겁지겁 방을 나갔다. 아래층에서 소동이 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속삭임, 당혹감, 우왕좌왕하는 소리들. 도청기를 켤 필요도 없었다. 게임의 이 부분은 끝났다. 잠시 후 유진이 문가에 나타났다. 나 보고 싶어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내가 말했다. 들어와서 앉아. 그녀가 들어왔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었다. 훌쩍이는 모습이 가련하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들킨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뭐가 미안해, 유진아? 내가 물었다. 다른 남자를 원한 게? 아니면 지난 수요일 그놈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게? 그녀가 숨을 들이켜며 공포 어린 눈으로 나를 봤다. 아니야, 오빠 제발. 사랑해. 그건 아무 의미 없었어. 믿어줘. 오빠 나 사랑하잖아. 나 용서해 줄 거잖아.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인내심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니, 유진아. 난 널 용서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오빠, 제발. 우리 다 잊자. 나는 아주 부드럽고 무심한 어조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 용서는 해줄게. 그녀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다. 무슨 뜻이냐는 듯.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건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진아. 난 널 사랑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 지금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 나는 픽 웃었다.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그녀는 마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이 결혼 생활 19년 동안 견딜만 했어. 내가 말했다. 나쁘지 않았지. 아마 화려한 새 장 같은 거였을 거야.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고 난 나갈 거야. 그녀가 내 손을 절박하게 잡았다. 준혁 오빠, 가지 마. 이런 일로 나를 버릴 순 없어. 아니, 버릴 거야. 내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열린 결혼. 내가 가장 완벽하게 해줄게. 남편 없는 결혼 생활 말이야. 나는 문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딸들에겐 뭐라고 할 건데? 나는 멈춰섰다. 아무 말도 안 해. 잘 있으라는 인사면 충분하겠지. 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진심 아니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내 집안 내력이랑 우리 엄마 성격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 내 딸들, 그 어린 꼬마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아기 오리들 책을 읽어줄 때 내 무릎 위에 앉아 눈을 반짝이던 그 아이들.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아기 오리들이 길을 잘 건넜어요? 라고 묻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영원히 자라지 않아 여전히 아기 오리들을 기다리고 있지.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다. 역시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어딜 가려는 거냐? 어머니가 쏘아붙이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답은 없어요. 아마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겠죠.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도망치는 거냐? 아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짜 인생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놓쳤던 인생요. 우리 없으면 안 돼, 준혁아. 누가 널 돌봐주겠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잘 생각해라, 아들아. 유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내가 얼마나 유진이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 다 안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봤다.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전 이미 떠났어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문은 내내 열려 있었어요. 그냥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됐던 거죠. 나는 어머니 뺨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지나쳐 걸어 나갔다. 아내를 버렸다. 딸들을 버렸다. 가족을 버렸다. 나는 이제 자유였다. 혼자였다. 맞다. 하지만 사실 나는 늘 혼자였다. 다만 이제는 그 고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늙은이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바로 돈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 돈을 찾으러 갈 것이다. End of file.